안녕하세요. 문학주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입니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에 관한 내용은 바벨의 도서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1944년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단편집인 픽션들에 수록된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는 여러모로 특이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키호테의 저자를 피에르 메나르라고 주장하고 문학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에 도전하고 있죠. 단순히 궤변일 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독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읽어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보르헤스를 천재 작가로 평했는지 알 수 있죠. 이 작품이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1인칭인 나로 지칭되는 남자입니다. 그는 피에르 메나르라는 소설가에 대한 생각을 남기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에르 메나르라는 이름의 프랑스 출신 소설가는 평생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앙리 바슐리의 부인은 그가 남긴 저작들의 목록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바슐리의 부인이 정리한 목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여기죠. 메나르가 남긴 작품들 중 19개의 작품은 누구도 이견이 없을 만한 눈에 보이는 작품들이지만 주인공은 메나르의 작품 중 가장 위대한 것이 누락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그것은 바로 돈키호테의 일부의 9장과 38장, 그리고 22장의 일부라는 겁니다. 주인공은 메나르가 다른 버전의 돈키호테를 집필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 그 자체를 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17세기 당시의 스페인어를 거의 마스터하고 가톨릭 신앙을 가졌는가 하면 이슬람인들과 전쟁을 벌이는 등 세르반테스 자체가 되고자 했죠. 메나르는 돈키호테를 12, 13세에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는 이 작품이 우연의 기반에 우발적으로 쓰여졌다고 믿었고 자신의 의무는 이를 그대로 다시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주인공은 메나르와 세르반테스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므로 그들이 완전히 같은 소설을 쓰더라도 이는 다른 것이란 견해를 갖습니다. 게다가 불멸의 대작이란 돈키호테도 300년의 시간이 흐르며 그 의미가 퇴색되고 지금은 그저 출판계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에 대한 허무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 견해에 따라 피에르 메나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책을 다시 쓰는 행위를 반복했던 것이었죠. 또한 메나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각하고 분석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밝힙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설은 문학의 유일성에 대해 던지는 작가의 의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돈키호테라는 부류의 명작은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쓴 소설입니다. 그런데 보르헤스는 자신의 이 소설에서 피에르 메나르라는 가상의 작가를 등장시켜 돈키호테의 저자를 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작가는 피에르 메나르가 돈키호테의 저자라는 말이 말도 안 되는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독자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분명히 터무니없이 들릴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런 터무니없음을 합리화하는 것이 바로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재미있는 점은 메나르라는 이 작가는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를 그대로 베꼈었는데 보르헤스는 이를 저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세르반테스와 메나르는 서로 다른 사람이며 각자가 살아온 시대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더라도 다른 작품일 수 있다는 것이죠. 보르헤스의 이런 시각은 어떤 한 문학작품이 유일한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돈키호테를 또 다른 사람이 베꼈으면 그건 역시 세르반테스나 메나르의 돈키호테와 다른 또 다른 돈키호테라는 겁니다. 이를 간단히 궤변이라고 치부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학작품은 기본적으로 작가의 산물이지만 수용자인 독자들의 것이기도 한데 같은 작품을 읽고서도 서로 다른 점을 느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돈키호테를 읽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재미와 풍자에 집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키호테의 도전 정신을 깊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명의 독자는 완전히 똑같은 유일한 작품을 읽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르헤스는 이 소설을 통해서 문학작품의 유일성에 의문을 던지면서 문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만들죠. 다음으로 이 작품은 문학의 영원성에 대한 작가의 도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보르헤스의 이 소설이 더욱 혁명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작가인 자신이 문학작품의 영원함에서 나오는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문학작품은 작가의 지적인 노동을 통해서 탄생한
창작물로 예술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영원히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죠. 이는 예술이라는 것에 어떤 신성한 가치를 부여하는 생각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물론 많은 문학 작품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장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시대에 관계없이 높은 평가를 받는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들은 불멸성을 인정받죠. 그리고 이런 작품들을 쓴 작가는 대개 칭송을 받고 그들의 지적 노동, 지적 노력에 대해서 후세 사람들은 상찬을 아끼지 않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보르헤스는 이 소설에서 인간의 지적 활동마저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풍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죠. 모든 지적 활동은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하나의 철학 이론은 처음에는 세상을 그럴듯하게 묘사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것은 철학사의 한 장으로만 남게 된다. 어떤 문학작품이 고전의 반열에 이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모습을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죠. 그럴듯하게 세상을 설명한다고 여겨졌던 과거의 철학 이론들처럼 지금까지는 불멸의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저작들도 시간이 더 흐르면 어떤 평가를 받고 사라지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작품도 문학사 책의 한 페이지 또는 한 줄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보르헤스의 예언은 무시무시하게 다가오죠.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은 결국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 세상에 대한 인간의 고찰과 분석은 결국 낡아버린다는 것은 서글픔마저 느끼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보르헤스는 문학에 대해서 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 소설은 문학의 유일성과 영원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문학작가인 보르헤스가 왜 이런 작품을 썼는지 의도가 궁금해지죠. 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이 소설의 말미에 나타나는데 바로 이 문장입니다. 메나르는 새로운 기법, 계획적인 시대착오와 잘못된 원저자 설정을 통해 꼼꼼하고 흔적을 남기는 기술인 독서를 풍요롭게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보르헤스는 문학의 유일성과 영원성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독서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문학작품을 바라보는 것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일반적인 관점은 문학작품을 작가의 산물로 보는 것이죠. 문학작품의 유일성과 영원성을 강조하는 견해는 보통 이를 어느 한 작가의 지적 산물로 보는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되면 독자가 독서를 함에 있어서 작가의 주제의식이나 집필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독서는 정답을 찾는 과정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문학작품을 어느 한 인간의 산물이 아닐 수 있다고 보는 견해로 접근한다면 독자는 더욱 다양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소설에서 보르헤스는 로마의 작가 베르길리우스가 남긴 아이네이스가 그리스 작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보다 앞선 시대의 작품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작가를 제임스 조이스인 것처럼 생각하고 읽어보라고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학작품의 작가, 시대적 배경에 매몰되지 말고 다양하고 풍부하게 해석하고 감상해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르헤스의 이 소설은 작가에게 매여있는 독자들을 해방시켜 일종의 자유로움을 주는 의미를 가진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